네. 네. 정승일 박사 모시고 경제학 공부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화요일이었는데 어제 박사님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 늦게 오늘 합니다. 지난주부터 그 주에 가장 경제 관련 핫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 나가는 식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경제학 개론 강의는 아닌 거고요. 현실의 이슈에서 경제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오늘은 아시다시피 어저께였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저께 월요일이죠. 월요일. 수석 및 보좌관 회의, 흔히 참. 정승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소개도 안 하고 그냥 그러게요. 시작하네. 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요일이 바뀌는 바람에 혼쭐이 나가지고 아직도 정신이 얼렁.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지금 약간 이쪽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흔히들 수보회의라고 하는 게 아마 월요일이고 격주 화요일이 국무회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뭐 그런 쪽은 잘 모릅니다. 수보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엊그제 수보회의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무역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공식 언급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기업인들 매출 10조 이상인가? 아무튼 뭐 30대 재벌. 30대 재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을 대표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사람. 아마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만 지금 일본에 가 있다니까. 롯데그룹 뭐 신동빈 신동빈 회장도 이제 두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모였겠죠. 그 자리에서 상당히 월요일, 이틀 전 월요일 발언에 비해서 톤이 높아졌더라고요. 막다른 길 가지 말고 화답하라, 일본은.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지만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 일본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대북 제재 위반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 뭐 택도 없는 얘기라는 안 했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품격 없는 어휘를 쓰지는 않으셨을 거고. 택도 없다는 게 품격이 없는 표현인가요? 그게 이 부산 사투리인가요? 어디? 그런가요? 네. 잘 모르겠네요. 어디 사투리인지 알아봐요. 사투리인가 그게? 시청자 여러분, 택도 없다가 어디 사투리인지 검색 좀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범정부 지원 체제를 만들겠다. 장 차관들은 비상대기해라. 가용 자원은 모두 동원하겠다. 그리고 수입 장차관 비상대기 한다는 그런 표현도 나왔나요 오늘? 뭐 비상대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까지 제가 못 봐서. 그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 우선 좀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에 좀 힘을 다 쏟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춰야겠다. 사실 또 이런 일 또 당하면 또 한 번 뭐 홍역을 치르게 될 테니까. 한 번 당하면 됐지.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발언의 주요 요지입니다. 일단 박사님께서 오늘 대통령이 지금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모아가지고 기업인들을 앞에 두고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총평이랄까요? 일단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그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뭐 지금 얘기하신 것 쭉 보면은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뭐 방금 전에 제가 이게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사에는 상당히 뭐 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평을 신문에서 했는데 아니 저 정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일본에 대해서 뭐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거 말고 다른 발언을 그럼 한다는 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일본 보고 그럼 우리 타협하자. 아니 타협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뭐 우리 좀 만납시다. 특히 저 산자부라든가 이런 뭐 이쪽에 대해서 만나자라고 지금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 근데 일본은 계속 거부하고 있고. 일본의 경제 그 산업성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산자부죠. 그쪽에서는 지금 만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별로 신문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기대는 별로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우리 입장을 한국에 대해 설명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방침 밝힌 거 그대로 할 거다. 그 정도 얘기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나는 주는데 네. 협상용 회담이 아니라 그렇죠. 네. 우리 원칙을 재확인시켜주는 자리니까 그런 줄 알고 오시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신문 보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본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게 지금 보통 각오가 아니다. 예. 일본은 이미 2012년에 우리나라 그 판사들께서 일본의 그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개인적인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일본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고, 예,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그 이 위안부, 뭐 성노예 그 할머니들 그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도 문재인 정부가 좀 뒤집은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고, 예.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상식이 어긋나는 뭔가 국제적인 협약을 그냥 마구 무시하는 일본인 막대 먹은 정권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맞아요. 해서. 정확히 네. 쉽게 말하자면 일본의 입장은 네. 아니 한국은 강国군은 약속도 안 지키고 네. 옛날에 했던 것도 정권 바뀌면 뒤집어 버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부 간 협약으로 대일 청구권 다 그거 그때 다 한 목에 퉁 쳤는데 네. 해결 다 했는데 왜 이제 대법원 와서. 판결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아베를 위시한 네. 그쪽에 일본 정부 대표자격인 사람들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그 생각을 네. 일본의 그 일반적인 그 평균적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일본의 50대 이상들의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요즘에 20대 청년들도 아베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도 일본의 선거에서도 오히려 표를 더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하나만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예. 얘기를 하자면은,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예. 아시는 것처럼 독가스로 유태인들 600만 명 살해했다라는 게 나오죠. 유태인들만 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성소수자들 있죠. 예. 성소수자들도 거의 한 100만 명 정도를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독일 사람들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네. 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뭔가 이자들은 뭔가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좀 이상한 놈들일 거다. 뭔가 장애인이다. 근데 이 장애인들의 피와 유전자가 이 고귀한 아리안족에 계승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리안족임에도 불구하고 독가스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만 계속 물려주겠다. 네, 우생학이라고 하죠. 예, 예. 그것만 아니라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찌고이노라고 그러죠. 거의 그 보헤미안들. 네. 집시. 그 집시들도 뭐 굉장히 많이 그 독가스실에 죽였고요. 네. 그 인간들도 뭔가 더러운 뭐 이런 거라 해가지고. 사람들은 유럽 어딜 가나 네. 천덕꾸러기로 박대당하고 박해당하고 네. 냉대하고 그랬.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영화에 보면 나오는 얘기들인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 폴란드 군인들, 예. 그다음에 러시아, 소련 군인들 이 체포되면은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로 잡힌 게 거의 1,000만 명, 2,000만 명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 사람들의 태반이 이제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독일의 그 주요 그 공장들 있죠. 군사 무기 만드는. 그러니까 뭐 탱크 만드는 무슨 뭐 만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트럭 만드는 그 만이라는 회사 있죠. MANN.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 타고 올라온 그 저의 엘리베이터는 모르겠는데 쉰들러. 네, 쉰들러.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던 회사들인데 이거를 제작하는 그 회사들이 노동력이 모자라니까. 왜냐면 남자들이 대부분 다 뭐 전쟁터에 나가. 전쟁터가 거의 뭐 6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독일 사람들이 투입됐었으니까. 잠깐만요. 2차 대전 때 독일 인구가 얼마쯤 됐죠? 그때 한 뭐 4천만, 5천만 우리 정도 인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전선에 차출된 군인으로 1,000만 명? 거의 그럼 남자 중에 아주 어린애거나 할아버지 빼고 웬만큼 영화 보시면 나오죠. 독일군 뭐 롬멜 사단 보면은 거기 아저씨 같은 뭐 50대 아저씨들도 그냥 군복 입고 싸우고 있잖아요. 야, 사내 구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군인으로 징발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히틀러 유겐트라고 해가지고 17살도 안 된 애들 그냥 술탄 들고 그냥 돌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건데. 예. 아무튼 제 얘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유태인들만 그렇게 학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슬라브족들. 그러니까 원래 히틀러가 쓴 그 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 있죠. 예.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유태인들은 그냥 전멸시켜야 되는 거고, 음흠. 슬라브족은 노예로 삼아야 되는 대상. 왜냐면 거기도 2등 인류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슬라브족들은 다 러시아, 폴란드, 뭐 체코슬라바키아 전부 다 끌어다가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사실은 충분치가 않았죠. 그러니까 국가 간 보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알아서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얄타이담이라든 이런 걸로 썼다고 치고 뭐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것도 역시 폴란드 사람들, 슬라브 사람들이 이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90년대 독일에 살 때 독일 기업들, 뭐 벤츠라든가 지멘스라든가 쉰들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끌고 와서 강제로 노역시켰던,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임금을 줬죠. 예, 예. 자기들 말로 합법적이라 하지만은 어쨌든 강제로 끌려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은 국가 간의 협약이 뭔가 배상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반드시 모든 개개인들 피해자들의 그를 대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1965년도에 한일 회담에 의해서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이 뭔가 뭐라 그래야 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퉁치고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가령 뭐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받은 그 당시 조선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일본 강제 징용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 의견을 박정희 정부가 물은 적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말로는 피해 보상 뭐 한국 정부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은 뭐 찔끔 그냥 주고 마는 거니까 예.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의미에서 개개인의 인권을 국가 간 협약이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 재판부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한 독일까지 포함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뭔가 전쟁 범죄에 대해서 많은 그 인권에 관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은 지금 정부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일본 사법부도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본 뭐 인정하는 그런 뭐 약간의 힌트 같은 건 있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붙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접점이 없어 보여요. 네. 서로의 논리 체계가 너무 완벽하게 평행선이고 오히려 더 벌어지는 듯한 감정적으로. 그래서 접점을 찾기란 대단히 힘들어서 아마 우리가 그래서 수정 제안했던 게 양국의 기업들이 돈을 서로 내서 정부 차원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선금처럼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 그것도 거부해버렸죠. 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거던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 강제징용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걸 데려온 거다. 그러니까 취업했다 이거죠. 취업. 예, 월급 다 줬는데, 그게 왜 강제냐라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전쟁 2차 세전 중에 일본이 하는 행동이 대부분 다 뭐, 말로는 월급 줬지만은, 실제로 강제로 끌려간 것들도 많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폴란드 얘기를 했는데,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폴란드에 대해서 독일이 나치 시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죄를 했죠. 아시는 것처럼 1970년에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그 수상이었던 그 갑자기 이름이 그 유명한 분. 갑자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데노.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 뭐 글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찾아가서 우리로 치면은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이제 저걸 했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토픽이 됐고 그거를 보면서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에 대한 그 원한, 증오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해원하는 거죠. 일본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에게도 지금 사과를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제가 요번 이 사건이 터지고 칼럼을 하나 쓰려고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시청자분들께도 좀 전달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버마 등등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공했고 거기서 온갖 점령군으로서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배상이나 보상을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몰리면 정부 차원에서 정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재단을 만듭니다. 네. 베트남 그럼 일배 뭐 우호재단.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예, 우호재단 딱 이런 그 것처럼.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고 그 재단이 주체가 돼서 돈을 집행하는 걸로. 네. 그런데 그것은 일본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하는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일본이 주로 이제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때 싸웠던 곳이 진주만이고 나머지는 태평양 전쟁의 동아시아 국가들이잖아요. 만주까지 해서.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유골이 발견됐어요. 네. 파보니까 싱가포르에 진주했던 일본 군인이 싱가포르 양민을 학살한 게 드러났어요. 네. 근데 그때 리콴류 당시 네. 싱가포르 수상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뭐 합리적인 독재자? 네. 아무튼 뭐 거의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였지 않았습니까? 네. 30몇 년간 집권하고. 리콴유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일본 선전포고에 가까운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거국적 차원에서. 그런데 싱가포르 집권자가? 네, 집권자가 그래요? 선도했어요. 마치 네. 그냥 선동 그 자체예요. 우리는 지금 일본과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이다. 네. 그래가지고 도시국가니까 450만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도. 네. 조그맣고. 그러니까 리콴유가 나서서 뭐 하자 그러면은 그 광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지금 홍콩이 막 200만 이렇게 모이듯이. 그래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리콴유의 지도하에 한 달 넘게 불매운동이 지속되니까 네. 일본이 이번에는 재단이 아니고 네.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었어요. 보상이에요. 네. 근데 리콴유가 요구했던 건 두 가지거든요. 사과를 해라. 브란트처럼. 두 번째, 배상을 해라. 네. 피살자 한 명당 얼마씩으로 해서 배상을 해라. 네. 두 가지를 끝까지 일본은 거부합니다. 거부했죠. 왜? 사과를 하면 선례가 남고 다른 나라로부터 동일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전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뭐 교묘한 논리를 대가면서 보상으로 결국은 끝을 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 행위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 얘기는. 그 대신 돈은 좀 올렸어요. 네. 배상으로 리콴유 수상이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증액은 돈은 좀 늘어났는데 사과 안 하고 배상 안 하고. 네. 배상이란 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다 재단 형태로 하거나 그냥 성의 표시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네. 네덜란드 사람들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네. 일본은 그것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본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뭐 싱가포르를 점령한 기간이 뭐 기껏해야 몇 년. 아주 짧아요. 그렇죠. 뭐 네. 베트남도 몇 년, 예. 뭐 필리핀도 몇 년, 요 정도 기간인데. 2년 뭐 3년 이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고. 근데 가장 오랫동안 진주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거 우리 조선, 그렇죠. 우리 한반도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뭔가 이 깊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증오 이런 것들을 참 그 못 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폴란드랑 독일 얘기를 한 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독일하고 폴란드가 오늘날 관계가 좋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유럽 공동체, EU라고 하죠. 유럽연합. 네. 유럽연합을 이끄는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인데 예. 그중에서도 독일 경제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이 독일이 동유럽 나라들, 그게 바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뭐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사실은 나치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나라들이에요. 네. 히틀러 그 독일이 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에 밀려가고 철수할 때, 가령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조직적으로 다이나마이트로 바르샤바 시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독일을 일종의 맏형으로 여기면서 제발 우리 함께 유럽 공동체를 같이 만듭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폴란드에 있는 자기 나라 은행들, 대기업들을 독일 회사들이 다 인수해 가는데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은 뭐 우리 독일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독일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데는 독일 기업들이 와가지고 자기 회사들을 다 인수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경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저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일종의 공동시장 내지는 공동체적인 그 시장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 뭔가 서로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뭔가 공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 하는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속된 말로 쪼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처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미테랑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예. 유럽 공동체라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공동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된 게 예. 오늘 갑자기 이제 뭐 일본 그 얘기하다 이제 유럽 얘기가 나오는데 유럽 공동시장이라는 꿈을 처음 얘기를 한 게 이제 1940년대에 이탈리아의 그 반나치 운동을 했던 레지스탕스들, 네. 이 좌파들이죠. 예, 예.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꿨냐면은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중에 몇 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다시는 그 유럽에서 전쟁을 하지 말자. 네. 그러려면은 이 철학자 칸트가 꿈꾼 것처럼 영구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라, 민족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의 유럽. 예. 우리는 유럽이다. 아. 라는 공동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도 통합되고 그다음에 각 나라 군대도 다 해체하고서 유럽 연방군을 만들고 유럽 연합을 이끌어냈던 것은 결국 큰 전쟁으로부터 빚어졌던 참화와 비극 네.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네.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예. 이런 꿈에 공감한 사람들이 미테랑 대통령.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독일에 있는 그 지금 유럽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뭐 좌파 우파 다 이쪽 양쪽 다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서로 평등하게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물론- 위해서는 과거사의 잘못은 분명히 정중하게 사과를 그렇죠. 하고 네. 그걸 접수한 뒤에야 네. 평등한 관계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독일은 그걸 했고 일본은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네.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아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대한 역사적인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1965년도 한일회담 이후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긴장된 적이 사실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뭐 전쟁 군사 무기를 동원하지 않는 것뿐이지 거의 경제 전쟁을 해보자라는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의 선전포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 선전포고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지금 이재용 그 회장이 지금 일본에 가서 뭐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일본이 그 수출 금지하고 있는 그 소재를 얘들이 납품할지 안 할지 가서 이른바 속마음을 지금 떠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동아시아 전체에서 아시는 것처럼 한국, 일본, 중국이 사실은 아시아 경제에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강자들인데 예.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게 이 세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EU처럼 하나의 경제 블록을 만약에 형성할 그렇죠. 수 있다면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말고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리만 브러더스 예,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그 달러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네. 그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요청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달러 보유고가 많으니까 그거를 위급할 때 스왑하자 네. 이런 식의 협정 같은 것도 맺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런 것들 넘겼는데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지금 파괴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롤오버 연장을 안 네, 해버렸죠. 안 해버렸죠, 그냥. 스왑. 그러니까 니들 마음에 안 드니까 네. 물론 이제 다행히 이제 뭐 지금 그렇게 시급한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 모 신문에 이대근 논설위원 아니다 최백은 교수인가? 네, 최봉 교수님. 네. 이분은 뭐 방송에 나와서 지금 아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재인 정부를 아주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정권 교체하는 거다.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 때 네. 문재인 노무현 계열의 정권이 아닌 네. 자기들하고 좀 결이 맞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착 외구가 집권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본질적으로 뭐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뭐 이제 그런 의도까지는 거기까지 안 갔겠지만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뭔가 원성이 좀 높아질 테니까 그러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그 산업의 대응과 WTO 얘기로 좀 넘어가야겠는데 그 전에 몇 분. 이분이 아주 워딩 감각도 뛰어나시네요. 박사님의 고정 팬이십니다. 전화카드 한 장. 요즘 전화카드 쓰나 근데? 박사님 이름이 주제와 딱입니다. 일본을 이기자 승일. 근데 제가 어제도 어떤 회의 자를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이름이 이길 승자에 날일자예요. 그래? 딱이네. 아니 그래서 원래 제 이름이 이 한자 하시는 분들은 이름이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라고. 왜냐하면은 호전적이다. 이름에 이길승 같은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전평 뭐 이렇게 뭐 싸우고 그냥 피 흘리고 이러니까. 팔자가 괴롭대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괴롭게 그 사주는 맞았어요. 이게 인생이 편하진 않으니까. 뭐 대학 들어가자마자 도망 다니고 뭐 안기부랑 싸우고 뭐 이랬으니까 고문당하고 뭐 이러고 또 노동운동 하다가 아무튼 뭐 편한 삶은 결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 늦게 또 독일에 독일 말도 모르면서 유학 가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 생각이 다 드네. 근데 실제 이길승의 날일이면 뭐 일본을 이기자가 딱 맞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뭐 동네 할아버지가 줬다는데 그분이 그 생각하면서 지을 것 같지는 않은 거. 그다음에 그 택도 없다는 거는 경상도 전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래요. 경상도 말고는 딴 데서는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뭐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퍼져가지고 거의 전 국민이 다 알아듣죠. 근데 저희 집이 평안도 분들인데 저희 집에서 절대 택도 없다 이런 얘기 안 쓰거든요. 어림없다를 그러면 평안도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어림없다 이런 식이죠. 그저 어림도 없는 소리 말라우. 그런 식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하시죠. 제가 동아일보 다닐 때 초대 평양 주재 특파원이 되려고 현지 언어도 많이 익히고 거기가 또 좀 깡 마르고 약간 얼굴들이 검잖아요. 대머리가 좀 많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막 안 그래도 뭐 빼빼 말랐으니까 얼굴만 좀 새카마면 전혀 외관상으로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저를 끝내 평양 특파원으로 안 보냈어요. 그때 갔으면 북측 지도자 동지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조국 통일 사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잘하시네요. 남북 민족의 동일성, 동질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 크게 쭉 내고 뭐 그런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WTO에 일단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을.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건 과연 WTO 제소가 실효가 있는가? 그다음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이겨도 실효가 있나? 이 두 가지를 좀 우선 먼저. 그래서 제가 이제 WTO 이런 통상 절차라든가 법 절차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몇 년 걸릴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몇 달이 급한데 그렇죠. 이게 몇 년이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단 해놓는 거고.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미 어저께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WTO에 이미 신청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하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WTO 규정 위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뭔가 WTO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경제적인 사안이 아니라 뭔가 이 외교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걸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대북 물자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가스의 원료로 쓰는 거를 한국에 수출한 건데 그게 한국에서 북한 넘어간 것 같다. 에칭가스인가 그거 말하는 거죠. 그게 불화수소인가 그런데 이 불화수소가 그게 이제 불소라는 게 항상 이게 뭔가 독가스로 전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시겠지만 박사님도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잠시 끼어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한국에서는 그 불화수소를 거의 못 만들게 돼 있답니다, 현재. 그래요? 왜냐? 왜 옛날에 두산이라는 그룹에서 낙동강 페놀 사태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게 불소 페놀이
패널이 불소하고 불산하고 아주 직결된 것이 많대요. 그래서 그때 아주 전 국민적인 난리가 났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강력히 규제를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남한에서는 불산화수소나 에칭가스류를 거의 만들 수 없는 실정이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거를 만들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기술 자체는 그거는 그렇게 고난도 기술이 그렇죠. 아니래요. 네. 지금 다른 이번에 문제가 된 3가지 중에 불산 그거는 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환경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좀 빨리 따라잡기에는 기술 격차가 그렇죠.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일본 그 회사에 의존할 수 없다. 네. 이런 말을 지금 하더라고요. 얘기하시는 거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네. 불화수소라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가 있는 거고 예.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얘기 뭐냐면은 굳이 그런 독가스 만들려고 일본에 수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비싼 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으면은 예. 아니 그 일본에서 수입하는 불화수소는 일반적인 불화수소가 아니라 굉장히 고순도의 고가의 불화수소인데 네. 왜냐면 중국에서도 불화수소를 만든다거든요. 예. 근데 그걸 굳이 중국제를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하는 건데, 아니 독가스가 무슨 뭐 엄청나게 비싼 독가스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쓸 일도 거의 없는데 그럼 뭐 몇십 년 동안 그냥 묻어두는 뭐 무기인데 예. 하여튼 뭐 정말 그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거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이 아베 수상이 그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뭐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를 적었는데 아베 수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신문 기사에 보고서 어제 오늘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아니, 아베 얘기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우리나라 산자부 장관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만약에 일본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한국이 수입한 그런 그 이 소재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면은 유엔 무역 제재, 대북 무역 제재를 우리가 위반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국제적인 외교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유엔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냥 지금 난리 쳐야죠. 그다음에 미국 공화당 뭐 이거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정작 조용한데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본 정부가 지금 굉장히 거짓말로 한국 정부를 중상 부의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일본 자민당이 거의 대한애국당 수준이구나. 대한애국당. 오늘 아주 그냥 수준이구나. 어휘가 아주 좋습니다. 썩썩 들어오게 하시네. 뭐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던데 네. 대한애국당 수준의 저런 표현을 저렇게 부끄럼도 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 걸 딱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점잖으시고 예. 품 있으시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오늘 그 이 재벌들 앞에서 30대 그 재벌그룹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참 정제된 표현들을 쓰셨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본의 정치와 한국 정치를 딱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정치가 더 나았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정치 분야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이미 추월한 거다. 그럼 남은 분야는 기술, 그 다음에 산업. 이쪽 분야를 우리가 이제 추월하는 게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가 지금 아직까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약간 당하는 거고 예. 일본은 우리의 약점을 좀 잡아가지고 니들 한번 당해라. 예.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니들이 굴복을 안 해? 라고 하면서 우리로부터 지금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이 일본과 지금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32,000달러, 뭐 올해 말에는 한 뭐 33,000, 34,000달러 정도가 되고 일본이 38,000, 39,000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직면한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이 됐건 뭐 재벌 기업이 됐건 뭐 모든 기업들과 정부가 합심해 가지고 뭔가 경제 성장, 기술 개발 이런 거에 노력을 해서 정말 앞으로 한 5년, 10년 나간다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일본의 정치가 저렇게 타락했다는 거.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거 타락한 정치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금권 정치와 정치 후진성은 뭐 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뭔가 정말 국제적으로도 정말 저렇게 비웃음을 살 만한 발언을 일본 수상이 꺼리낌 없이 한다. 저런 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하여튼 이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저런 수준 없는 그런 나라의 수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국가적인 그 과제로서 정말 이번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을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모든 면에서 만들어나가는 거를 이제는 계획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선진국이 아니라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갖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항상 모든 면에서 나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치는 그게 아니야. 근데 사실은 정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경제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지만은 경제의 큰 틀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거든요. 그렇죠. 예. 뭐 멀리 갈 것 없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주조만 봐도 그건 정확히 구분이 되니까. 네. 자, 역시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셨잖아요. 독일 네. 베를린 대학에서. 지금 딱 그거네요. 예. 정치와 경제. 네. 제가 여쭤보려고 자료를 좀 몇 가지 뒤적이다가 KBS 최경령 기자가 4시 10분부터인가 자기 방송을 해요. 라디오에서. 그 페이스북에서도 읽었고 며칠 전에 오프닝으로도 얘기를 하던데 귀를 쫑긋하고 거의 외웠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니까. 최경령 기자의 집계에 따르면 DJ 정부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2, 3, 4년간 정도 됐죠. 네. DJ가 1997년에 집권했으니까 98년도 이후. 98년. 그러니까 지금 21년. 2019년이니까 딱 21년, 22년째잖아요. 네. 22년간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 R&D. 네. 기업들이 자기 돈,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연구소 운영하는 거 말고 국가과학기술 R&D로 들인 돈이 총 237조랍니다. 우리나라 정부가요? 네네. 네. 22년간. 네. 그러니까 그냥 평균 잡아서 한 해에 12, 3조씩을 이제 한 거고 최근 들어서 그 규모가 팍팍 늘어나고 있죠. 지금 20조가 넘습니다. 20조가 넘죠, 지금. 네. 그런데 사실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보면 별로 나아진 건 없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국책연구기관이나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친 거는 애트리, 전자부품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나온 CDMA, 그것도 이제 퀄컴하고 조인하긴 한 거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전 세계에서 하고 주장할 만한 거 별로 제 기억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 것 같고요. 뭐 있긴 있는데 많이 안 알려졌죠. 예. 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R&D 정책이 거의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줄줄 새거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요소도 좀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 점에 대한 그게 말하자면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산자부 통계, 이건 제가 찾아봤어요. 2019년에 산자부 집계를 보면 이거 산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품 소재 산업에서 우리의 대일 무역 적자가 얼마쯤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매년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20조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좀 넘어요. 그거보다. 비슷하긴 한데 5년간 부품 소재 산업만 따로 떼내서 5년간 대일 무역 적자가 무려 90조입니다. 90조.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치면 약 18조씩인 셈이죠. 뭐 대수제가 맞았네요. 매년 20조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 부품 소재의 대일 무역 적자액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 방을 먹은 게 우리 수출이자 경제의 버팀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다음이 자동차, 뭐 핸드폰 이런 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핸드폰에 다 지금 일본이 세 가지 대한 수출 규제로 묶은 세 가지 소재가 다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만 빼고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아파할 곳, 제일 돈 그나마 잘 버는데 딱
그 수도꼭지 하나 잠가 버리니까 다들 지금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오늘도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재벌 그룹들, 그 대표들과 함께 예. 뭔가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정부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 기업들도 나서야 된다. 특히 대기업들이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정부 돈이 과학기술, 뭐 R&D 이런 데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입된 돈에 비해서 이제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정책을 제대로 구사하기 시작한 지가 한 40년밖에 안 돼요. 네. 1970년대에 카이스트라는 게 처음 생겼고요. 예. 그것도 우리 돈이 없어갖고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생겼고,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 처음으로 기업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맞아요. 생각납니다. 충청도 남양인가 어디에 현대차 뭐 네. 드라이빙 연구소인가 뭐도 네. 있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드라이빙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남의 차 그냥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베끼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1980년대 처음으로 기업 연구소가 들어와서 독자적인 신제품 개발을 하는 그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한 35년 정도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독자적인 뭔가 특허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많이 내기 시작하는 건 한 20년 정도가 된 거예요. 20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이미 한 100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보다 한 5배 정도가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강조하셨던 경험의 축적이 예. 많이, 우리 한 5배, 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유럽이 가령 뭐 갈릴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한 400년, 500년 동안 뭐 온갖 분야의 온갖 과학, 기술, 논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후발자니까 그걸 갖다 열심히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첫째, 당연하다 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는 올바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지적되는 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이 공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가령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공과대학에 있는 교수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연구비, 이게 정부 R&D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20조 중에 뭐 몇 조 정도가 글로 가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공과대학 교수분들이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조선업, 기계공업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있느냐? 안 하죠. 그럼 뭐 해요? 이분들 교수 재임용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SCI 그런 논문? SCI 논문이에요. 미국의 저널이에요. 그 미국 저널 이끄는 거는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MIT라든가 이런 데이고, 거기에 그 심사 기준은 가장 세계 톱 랭킹의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MIT의 눈에 안 맞는 그런 논문들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 울산 정유화학이나 자동차 공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 산학 협력 차원의 연구 같은 건 아무리 해봐야 SCI 논문에서는 택도 아니고 평가도 안 해주고. 근데 교수 평가할 때는 그 지역 향토 산업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학문 간의 공학과의 연계 이런 거는 또 쳐다도 안 보고 SCI에 몇 건이 등재됐느냐, 얘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논문을 썼느냐 이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원천 기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밥도 안 지놓고 지금 밥 먹자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공과대학들은 자기 인근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른바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부한 학생들도 보내서.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기업들과 평상시에 협력이 이루어지니까 그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그 연구개발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자기 혼자, 교수 혼자 못하니까 자기 도와주는 석박사 학생들도 같이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연계가 돼갖고 취업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 교수분들은 이 교육부 지침이 지금 이른바 월드 클래스만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 톱 랭킹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국내 랭킹 뭐 몇 등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계적인 랭킹이 뭐 서울대가 몇 등이냐,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세계 랭킹 따질 때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이 뭐 이 삼성 반도체랑 얼마나 산학 협력 많이 했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뭐 특허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보다 더 많은 특허를 뭐 특허 만든 강국, 나라인데 4대 강국에 올랐다고 뭐 이러던데. 그런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낸 특허는 그 회사가 정말로 필요한 특허들인데 하지만 공공기관 아니면 대학 교수분들이 만드는 특허들은 실제로 이게 거의 쓸모가 없는 특허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페이퍼상에. 왜냐면은 정부가 R&D 자금을 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걸 측정하기가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제일 좋은 게 야 논문 몇 개 썼어. 특허 몇 개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 돈 받아서 제가 잘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좋은 게 특허를 몇 개 냈습니다 하니까 어거지 특허를 막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고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그런 식의 그 이 평가 체제, 그러니까 특허 많이 생산하고 SCI 논문을 많이 쓰는 체제에 잘 적응한 분들이 이미 대학 사회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바꾸자? 그러면은 나한테 이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온갖 연구비를 다 받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기득권의 문제네요, 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대학 사회, 대학 교수분들이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요.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국책연구소들, 그러니까 대덕에 있는 국책연구단지들, 여기도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돈 주는 사람이 자, 여지껏의 방침으로는 안 되겠어. 이제는 평가 기준을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여지껏 해오던 일의 자세를 바꾸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정부 아닙니까? 정부죠. R&D 자금을 집행하는 게 나라 돈, 재정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돈 주면서 너희 선배들이 하던 거 말고 이젠 새로 이렇게 해. 그렇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자문관이 그걸 대통령에게 확실히 진언을 하고 대통령을 의식화시켜서 바꾸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뭐 이 방송에서 약간 뭐 지금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하자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이 국정 공약에 제가 주장했던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다는 하지만 일부 들어있는데 이게 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그 과기부의 그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2, 3년마다 보직이 바뀌어요. 그렇죠. 경력 관리하느라고 그렇죠. 뭐 순환보직이라고 하죠. 이것도 참 문제가 많고요. 제너럴리스트만 만들어내는 거지. 스페셜리스트가 없고.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순환보직 제도를 가지고서 일반 기업을 운영을 한다. 그 회사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망하기 딱 좋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인 거예요. 근데 그럼 2, 3년마다 순환보직을 할 때 그러면 승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승진할 때 기준이 뭡니까? 성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과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연구비 R&D 자금을 교수니 뭐 아니면 국제연구소에 줬더니 여기서 뭔가 수량적으로 나오는 특허라든가 논문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나라 돈 잘 썼다. 이런 식의 기준들이 공무원들도 평가에 들어가 있고 인사제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걸 뜯어 고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럼 정부 개혁이 다 진행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에 의해서 출범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 완전히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아젠다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자면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은 공무원들 순환보직 제도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해요. 이른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달인, 고수들. 그러니까 30년간 그냥 한 우물만 디립다 파가지고 그렇죠. 그 방면에서는 세계 누구도에게도 뒤지지 않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 서울시의 그 하수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중국을 갔더니 중국은 하수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분야에서만 30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하수의 달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인천에 수돗물 사태 터졌죠. 예. 그 빨간 그 수돗물이 예, 나왔다는 예. 건데 그게 사실 인재 아니에요. 인재죠. 명확히 예. 인재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뭐 이 상수도관을 안 갈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급류 버튼을 반대로 해가지고 네. 때가 갑자기 쓸려 나오면서 네.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급속하게 한 대표적인 인재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 인재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몰라서. 왜 몰랐냐는 거예요. 한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성의도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20-30년 정도 한 분야에만 근무하는 그런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공직사회의 인사제도, 승진제도에 정착이 돼 있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런 제도들이 중국에도 있지만은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공무원들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우리나라 이 현대중공업의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네. 현장 엔지니어로 일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 위로 승진해가지고 관리자로밖에 일을 안 해요. 관리자가 되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도장 찍고 그렇죠. 뭐 탁조가리로 결제하고 뭐 지시하고 네. 이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승진자로서의 권력을 누리는 맛에 그렇죠. 들어가지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그 공과대학 나온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관리자로서는 젬병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계속해서 기술하고 기름때 만지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승진이 잘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쫓겨나 버리고 말하자면 이제 뭐 술집 가서 그냥 노래 잘하시고 뭐 그런 분들 내지는 뭐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여러 번 또 얘기지만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는 그 이종균 교수님 그분이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 선진국의 우리나라의 차이는 딴 게 아니라 이런 인사제도의 차이. 말하자면은 현장에서 20년밖에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정말로 고수급 인재들이 고수가 더 이상 되지 못하고 현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관리자가 돼버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50대, 60대가 돼서도 계속.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이런 굉장히 고품질의 불화수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끝급수를 당한다고 표현할까? 아무튼 뭐 권투 복싱 경기로 치면 기습적으로 어퍼컷을 하는데 강력하게 맞았는데 훅을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일단 대학교 돌아가는 시스템이 일단 문제가 있다. 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고담 준론격에 물론 그렇죠. 학자적으로는 그게 업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산업에 직결되는 률은 굉장히 낮다. 그런데 교수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나라에서 교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그쪽으로 경도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역시 관료 사회를 일단 바꿔야 될 것 같고. 근데 관료 사회부터 먼저 바꾸자고 하면 또 뭐 일반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니까 동시에 다 바꿔야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그렇네요. 지금 굉장히 그림이 안 잡힐 정도로 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 2년 안에 해결될 게 아니고 한 정권이 명운을 걸고 그다음에 공직사회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질 것도 각오를 하고 말 그대로 국가 대개혁, 뭐 제조 산하 뭐 이런 걸 내걸기도 했는데 이번 정부가 정말로 그 차원에서 그런 점에서는 단임이 참 좋아요. 다음번 재당선을 위해서 막 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그렇지만 정권은 한 당이 개혁적인 정당이 쭉 집권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지금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한 정당이 장기 집권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해찬 당대표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20년, 30년, 20년 가지고도 오자랍니다. 처음으로 교수님 생각을 제가 맞췄네요. 아무튼 들어보니까 이 뿌리는 깊고 일본은 적어도 2012년 1심 판결, 대한민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을 때, 즉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서 지금 대법원과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본 애들이 재상고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감정적으로만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원천 기술의 격차는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는 조금 인기 없을 말, 답답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원론적인 최초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네. 그 밖에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많아요? 아이, 많죠.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시간이 또 다 돼서. 예, 이게 이제 휴강, 네. 수업 시간이 끝나가지고. 네. 가령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경향신문 논설 주간이신 이대근 선생님께서. 네, 꽤 잘 썼던데요, 제 눈에는. 내용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지금 정부가 막 시중에서 집단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근데 이대근 논설 주간의 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분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과잉 민족주의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있다. 일본이 저렇게 그냥 민족주의적으로 약간 국수주의적으로 나와도 우리는 뭔가 좀 점잖게 대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이 말하자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선거 논리에 휘둘리면서 박사님, 민족 감정을 갖다 휘둘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최소한 같습니다. 30분은 가야 될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냥 이 정치적인 논리만이 아니라 이미 제가 이게 관찰을 해보면은 이미 이제 이 문제 가지고서 벌써 진보 쪽 경제학자들도 벌써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30대 재벌 대표들과 만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본의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났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그 진보 경제학자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재벌개혁 완전히 물 건너갔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또. 그러니까 이게 재벌개혁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의 무역 공격, 기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넘어가려면은 중소벤처기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대기업 그리고 재벌 그룹들도 나서야 되는 판인 거예요. 그러면 재벌들 그룹들이 이 국산화, 기술 국산화하는 거를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재벌개혁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바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재벌 총수를 비난하고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같은 걸 해야 되지만은 재벌 그룹, 그리고 대기업 그룹, 이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경제 최고 기술, 그 최고의 인재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한국 경제 일자리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넘어갈 건지, 이거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은 회의를 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승일의 경제학 9회차인가요? 오늘이 10회차인가? 일단 강의는 요번으로 하되 이번 주제가 워낙 현실적으로도 큰 문제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점검과 반성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것을 어쩔 수 없이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겁니다. 다음 주면은 이게 7월 21일이 일본 선거죠? 그러니까 아직 선거 직전이고 우린 7월 16일 재헌절 아마 전날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경향신문에 이대근 논설 고문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아직 외우고 있지 못한데 그냥 이대근을 치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판 경향신문에는 아까 오후 한 2시쯤에 일면 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이대근 논설 고문의 글은 참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칼럼니스트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참 용감하게 썼다. 그렇죠. 욕을 아주 많이 먹을 걸 각오하고 쓴 거다. 이 정도로 쓰기는 쉽지 않은데 논설 실장을 넘어서서 논설 고문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정말 개인으로는 욕을 먹더라도 진짜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여기 댓글들 중에서 여전히 평소에도 좋은 견해 주셨던 ASD123님이나 근데 오늘 특히 눈에 띄는 분은 박종빈 선생님입니다. 국민TV에 한번 오고 싶은데 안 간 지가 4년이 넘었다. 택배 기사 일을 하시느라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사실 얼마나 바쁘시네요. 고된 노동과 그 시간에 막 쪼들립니까? 그리고 그렇죠. 대부분 집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취 또 분실물도 신경 써야 하고 참 이런 분 들으면 날도 더운데 제발 좀 안전 위주로 이렇게 하셨으면 말만 이래서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근데 이분은 또 매달 내시는 회비도
보통 회비의 5배씩이나 내고 계시네요. 아유, 정말 참 이런 사연 들으면 네. 막 눈물이 저희가 그런 거에 과연 좋은 나라 보답을 하고 만들어야죠, 있는지. 진짜. 예. 그냥 방송 듣는 것만으로 이분은 기쁘시다는데 이 말씀이 너무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등등등 조은님, 청라에서 이은당님, 김유진님, 기타 여러분 다 소개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방송 시작해서 지금 광고 딱 한 번 나갔나?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80분간 계속했어요. 80분 했나요, 벌써? 아니, 5시부터 했으니까 저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성공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정승일 경제학 이거 참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경제학, 어렵기만 한 경제학이 아닌 것을 계속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7월 10일입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7월 1일 첫날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정신없이 가다가는 연말에 또 틀림없이 허탈해질까 무서운데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란 말을 어디서 읽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게 그나마 해질녘의 허무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객적인 얘기를 너무 오래 길게 늘어놨습니다. 물론 다들 그러고 계실 텐데요. 7월 10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